거지 같은 게 누굴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기어와? 당장 끌어내. 동생 진수가 경비원들에게 소리치며 형의 가슴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형 진호는 담담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수야, 네가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투자회사 대표가 바로 나다. 이 건물 오늘부로 내가 압류한다. 동생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형제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다시 운명의 칼자루가 바뀌기까지 절망의 끝에서 성공의 정점에 선 가장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전쟁.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진호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후에 모든 잔액이 이체되었습니다. 김진호가 창구 유리를 두드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인데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창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김진수 씨가 가져오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김진호 씨 본인이 직접 동의하신 투자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김진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투자라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동생이 내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장난을 친 게 분명해요. 은행을 뛰쳐나온 김진호가 빗길을 뚫고 김진수가 사는 최고급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화려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진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양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형, 비 맞고 여기까지 왜 왔어? 보기 흉하게 이게 뭐야? 김진호가 젖은 옷을 털지도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퇴직금이며 부모님 땅이며 네가 다 가져갔다니 그게 정말이야. 김진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은 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형이 그동안 나 뒷바라지했다고 생색냈던 거 그 돈으로 다 갚았다고 생각해. 김진호가 동생의 멱살 등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 대학 등록금에 사업 자금까지 어떻게 대줬는데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김진수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다 바뀌는 거야. 형이 멍청해서 도장 맡긴 걸 누굴 탓해. 이제 우리 형제 인연은 끝났으니까 조용히 나가.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경호원들이 김진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진호가 버둥거리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너 천벌 받는다. 이 나쁜 놈아, 내 돈 돌려줘. 경호원들이 김진호를 복도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김진호의 손목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시계가 풀려나갔습니다. 경호원이 구둣발로 시계를 짓밟으며 윽박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당장 꺼져. 박살난 시계 조각을 보며 김진호가 빗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김진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김진호가 복도에 내놓아진 짐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내 박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 보따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집주인이 시동생이 보증금 빼갔다고 당장 나가래. 김진호가 아내를 부축하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명수가. 내가 진수 그놈한테 다 속았어. 우리 집 보증금까지 가져갈 줄은 몰랐다. 박명숙이 남편의 가슴 등을 때리며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우리 서윤이 이제 졸업인데 등록금은 어쩌고. 당신 제정신이야. 딸 김서윤이 가방을 맨 채 뒤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휴학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김진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못난 아빠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게. 세 식구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지하방으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박명숙이 젖은 걸레로 방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 시동생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진호가 인력시장에 나가 거친 공사판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며 김진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너한테 복수하겠다. 진수야, 너 기다려라. 한낮에 땀을 닦던 김진호가 김진수의 회사 앞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나오던 김진수가 형을 보고 비서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노숙자 같은 사람 안 보여.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접근하지 못하게 서류 만들어. 비서가 김진호를 가로막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김진호 씨, 접근 금지 명령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회장님 근처에 오시면 바로 체포됩니다. 김진호가 서류를 찢어버리며 동생의 차 뒷유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독한 놈아, 형을 경찰에 신고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냐? 김진수가 차 창문을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가 어디 있어? 거지에 실성한 사람 대접받기 싫으면 당장 꺼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김진호의 발등을 칠 듯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호가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가죽 지갑을 매만졌습니다. 지갑 안쪽 구석에 손을 넣었을 때 딱딱한 금속 느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김진호가 실밥을 뜯어내자 은색 열쇠와 낡은 종이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종이 조각을 펼친 김진호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땅 문서 조각이잖아. 열쇠는 또 뭐고? 종이 뒷면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호야,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든 과수원 감나무 밑을 열어라. 김진호가 열쇠를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박명숙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래? 비도 오는데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김진호가 신발을 신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시골 과수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는 것 같아. 박명숙이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긴 진수가 벌써 다 파헤쳤다며. 가서 고생만 하지 말고 그냥 자요. 김진호가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진수가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만 남기신 거야. 내 다녀올게. 김진호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아버지가 계시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과수원 한복판에서 김진호가 삽으로 감나무 뿌리 근처를 파헤쳤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호가 흙을 걷어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김진수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와 낡은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장부를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놈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과수원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만 김진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났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새벽녘 김진호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철제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김진수가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젖은 장부를 품에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그놈을 막으라는 말씀이셨군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가 과수원을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전등 불빛이 여러 개 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수가 보낸 철거 반원들이 김진호를 에워싸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침을 뱉으며 김진호를 위협했습니다. 어이 아저씨, 거기 품에 숨긴 거 좋은 말로 할 때 내놓고 가시지. 김진호가 장부를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뭔 줄 알고 내놓으라는 거야. 이건 내 아버지 물건이야. 당장 비켜. 사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김진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품속을 뒤졌습니다. 김진호가 흙바닥을 뒹굴며 장부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거나, 이 도둑놈들아, 사람 살려요. 사내들이 김진호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윽박질렀습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거 회장님이 꼭 찾아오라고 하신 거야. 순순히 내놓으라고. 그때 멀리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환하게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 최 어르신의 수행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당장 멈추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철거 반원들이 혀를 차며 차 번호를 확인하더니 슬금슬금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행 비서가 바닥에 쓰러진 김진호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호 씨 맞으시죠? 저희 어르신께서 오래도록 찾으셨습니다. 김진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행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라니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수행 비서가 김진호의 옷에 묻은 흙등을 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에 타서 하시죠.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진호의 아내 박명숙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의 지시를 받은 용역 사내들이 박명숙의 앞을 가로막고 전단지 뭉치를 빼서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박명숙이 당황해서 흩어진 종이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왜 남의 일거리를 방해해요? 이거 다 돈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용역 사내가 구둣발로 박명숙의 손등을 짓누르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시동생한테 사기나 치는 집안이라며? 동네 망신 좀 시키지 마. 지나가던 이웃들이 박명숙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은색 외제차 한 대가 박명숙 옆에 멈춰서더니 김진수의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얼굴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세요?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박명숙이 흙 묻은 손을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서, 진수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집 보증금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하잖아. 김진수의 아내가 콧방귀를 끼며 손등에 침을 뱉고는 박명숙의 얼굴 쪽으로 뿌렸습니다. 형님 네가 우리 그이 사업 망치려고 작당했다면서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비켜요. 외제차가 흙탕물을 튀기며 빠르게 사라지자 박명숙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진호는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최 어르신이 마련해준 조용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호가 몸등을 일으키려 하자 최 어르신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누워있게. 자네 아버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네. 탄광에서 무너진 나를 업고 나온 분이 바로 자네 아버님이야. 김진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최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최 어르신이 지팡이를 바닥에 단단히 짚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동생 진수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그놈이 지금 도시 개발을 한다며 끌어모은 돈이 다 자네 아버님 비자금이야. 김진호가 주먹 등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퇴직금까지 가져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최 어르신이 김진호의 어깨 등을 다독이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법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야. 진수가 이미 높은 사람들을 다 돈으로 매수했거든.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관 2명과 김진수의 변호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김진호의 눈앞에 들이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김진호 씨, 무단 침입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진호가 침대 등에서 내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게 무슨 죄야. 저놈이 내 돈 뺏어간 건 안 보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경찰관이 김진호의 팔등을 잡아채며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세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됐으니까 저항하지 마시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김진호 앞에 김진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수가 창살 너머로 담배 연기 등을 내뿜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형,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그 장부 어디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김진호가 창살 등을 붙잡고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죽어도 못 준다. 네가 저지른 짓 다 세상에 밝힐 거야. 이 악마 같은 놈아. 김진수가 손수건으로 얼굴 등을 닦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형수랑 서윤이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사람들까지 가만둘 것 같아? 김진호가 창살 등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서윤이는 건드리지 마. 내 조카잖아. 네가 어떻게 자식 같은 애한테 그럴 수 있어. 김진수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뒤돌아섰습니다. 내 앞길 막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 안 해. 그게 형이라도 말이야. 여기서 평생 썩어봐. 유치장 바닥에 쓰러진 김진호의 통곡 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마련해준 외딴 별장에서 김진호는 며칠째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젊은 청년 승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김진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이 장부를 분석해 보니까 김진수 회장이 빼돌린 비밀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김진호가 핏발선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우리 아버지 피땀 어린 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단 말이지. 승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싸구려 자재를 쓰고 장부를 조작해서 차익을 챙겼더라고요. 그때 별장 문이 열리고 최 어르신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낡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자네가 꼭 들어야 할 게 있네. 이건 당시 아버님을 돌봤던 간호사의 양심 선언일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에 김진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김진수 씨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산소호흡기 조절기를 낮추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김진호가 녹음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 돈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최 어르신이 떨리는 김진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천륜을 어긴 괴물을 심판해야 하는 일일세. 한편 그 시각 김진수는 화려한 회장실에서 최 어르신의 과거 약점을 정리한 서류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진수가 신복인 박 실장의 얼굴에 서류를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최 노인네가 감히 내 일에 참견을 해? 그 노인네 거래처 다 끊어버리고 형님 돕는 놈들 싹 다 묻어버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김진호 씨가 가진 장부가 세상에 나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수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형님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가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 박 실장, 당장 형수를 데려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던 박명숙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검은 차들에 의해 골목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김진수가 박명숙의 휴대폰으로 김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내뱉었습니다. 형수 무사한 꼴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장부 가지고 만수동 폐창고로 와. 경찰 부르면 형수 목숨은 없어. 김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너 미쳤어? 명숙이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김진호는 최 어르신의 만류도 뿌리치고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어두운 폐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박명숙이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고 김진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이 형님, 오느라 고생했네. 자, 그 장부부터 이리 내놔. 김진호가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아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부 여기 있다. 이제 명숙이 풀어줘. 제발 우리 그냥 살게 내버려둬라. 김진수가 장부를 챙기더니 발로 가솔린 통을 걷어차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 장부가 없어지면 형님도 세상에서 없어져야지. 김진수가 던진 라이터 불꽃이 순식간에 창고 안을 불길로 뒤덮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김진호가 아내의 포박을 풀려고 애쓰는 사이 창고 뒷문이 부서지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진수의 전용 운전기사이자 김진호의 고향 후배인 철이가 김진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형님, 이쪽이에요. 제가 미리 비상구를 열어뒀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철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한 김진호는 다음 날 아침 최 어르신과 함께 대형 호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불빛 앞에서 김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 사본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제 동생 김진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의 형 가족을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김진수의 폐륜 행위를 목격하자 여론은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방송을 보던 김진수는 눈등이 뒤집힌 채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김진호,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그럼 너도 가장 소중한 걸 잃어봐야지. 김진수는 광기에 휩싸여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계집애 치워버려. 사고사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알바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딸 김서윤의 앞으로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적도 없이 돌진했습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김서윤이 탄 택시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길가로 튕겨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김진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김진호가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찌으며 자책하자 최 어르신이 다가와 김진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 진호야. 지금 자니가 무너지면 서윤이는 영원히 억울한 피해자로 남는 거야. 승우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달려와 사고 현장 근처의 영상을 김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님 보세요. 트럭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지시입니다. 김진호가 눈물 등을 닦아내며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놨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수,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형제는 없다. 너는 이제 짐승이고 나는 너를 잡는 사냥꾼이 될 거다. 김진수가 공항 귀빈실에서 양주를 들이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이 뭘 할 수 있는데? 난 이제 곧 외국으로 떠나면 그만이야. 그때 귀빈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김진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이 김진수의 얼굴에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살인 교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공항과 항구는 이미 봉쇄되었습니다. 김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진호는 수술실 문 앞 전광판에 들어온 붉은 불빛을 보며 차가운 병원 의자 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이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후 김진호는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병실 복도에서 김진호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곁으로 다가온 승우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김진호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자책하지 마세요. 서윤이는 아빠가 무너지는 걸 가장 원하지 않을 겁니다. 김진호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승우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 씨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나한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승우가 병원 창밖을 멀리 내다보며 담담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김진수 회장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인간이 지은 부실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제 세상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김진호가 승우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 등을 닦아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둘 다 그 악마 같은 놈한테 소중한 걸 뺏겼네요. 승우가 김진호의 어깨를 단단히 짚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 말고 김진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그놈을 짓밟아야 합니다. 바로 돈과 성공으로요. 김진호가 승우의 제안에 따라 최 어르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이인터내셔널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승우는 김진수가 재개발을 포기한 황무지 지하에 거대한 천연 안반수층이 있다는 정보를 가져와 김진호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진호가 서류를 검토하며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우리 아버지가 꿈꾸셨던 첨단 농장을 짓겠다는 말이군. 흙 하나 묻지 않는 깨끗한 농장 말이야. 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수가 쓰레기 땅이라고 버린 그곳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겁니다. 김진호는 그날부터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며 밤낮 없이 스마트팜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명숙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시장 상인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남편의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명숙이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싹싹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이 짓는 농장에서 나오는 채소는 차원이 달라요. 유통망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믿고 같이 해봐요. 상인들이 명숙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고 하나둘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김진수는 자금난에 허덕이며 재용건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회장실에서 박 실장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투자자들이 왜 다 빠져나가느냐고. 그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은 정체가 뭐야? 박 실장이 덜덜 떨며 구석으로 물러나 대답했습니다. 그게 베일에 가려진 거물급 투자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김진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눈등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당장 약속 잡아. 그 사람 돈만 끌어오면 형님이고 뭐고 다 묻어버릴 수 있어. 약속 당일 김진수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투자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완벽한 정장 차림의 구두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진수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김진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수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형이 왜 여기 있어? 제2인터내셔널 대표가 형이라고? 김진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다리 등을 꼬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수야. 네가 그렇게 찾던 투자 대표가 바로 내 형이다. 김진수가 사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형 같은 거지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해? 최 노인네가 뒤에서 봐주는 거야? 김진호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진수의 얼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네가 빌린 사채 왕창 모아둔 채권 서류야.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회사랑 이 아파트 전부 내 손으로 압류 들어간다. 김진수가 서류를 뺏으려 손등을 뻗었지만 김진호가 가볍게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손버릇이야. 이건 비즈니스야. 네가 가르쳐준 대로 돈 앞에서 형제 같은 건 없기로 했잖아. 김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김진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부모님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김진호가 동생의 손등을 구둣발로 밀어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 아버님, 산소호흡기 건드린 놈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법원 집달관들 곧 도착할 테니 짐이나 싸둬. 김진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오자 승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김진호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님, 서윤이가 방금 눈을 떴답니다. 아빠를 찾고 있어요. 김진호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간다. 네가 살아서 아빠를 도와주는구나. 김진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깨어난 딸의 손등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서윤이 힘겹게 입술 등을 떼며 김진호를 향해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아빠 믿고 있었어. 김진호가 딸의 이마 등에 입을 맞추며 복수보다 귀한 희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은 이제 김진수의 재용건설을 집어삼키며 업계의 새로운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김진호는 무너진 가장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정의로운 성공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 김진호의 스마트팜 단지 정문에는 화려한 꽃바구니가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김진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박명숙이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옆에 앉은 김서윤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아, 저기 봐.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않니? 저렇게 당당한 모습 참 오랜만이다. 김서윤이 엄마의 어깨 등을 감싸 안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나도 이제 다 나았으니까 걱정 마. 김진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감정이 벅차오르는지 잠시 목등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믿어준 제 아내와 딸, 그리고 이웃들의 덕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등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동생분인 김진수 씨의 재용 건설을 인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진호가 잠시 하늘등을 올려다보더니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원망보다는 새로운 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괴가 아닌 살리는 경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김진호 가족은 예전에 살던 달동네 근처의 낡은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김진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 등을 아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기억나? 우리 지하방 살 때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울었잖아. 박명숙이 국물 등을 한 입 마시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 젖은 국수였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김서윤이 아빠의 그릇에 고기 고명 등을 얹어주며 애교 섞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복학 신청했어. 아빠가 세운 재단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거야. 나 멋진 딸이지? 김진호가 딸의 머리카락 등을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딸이지. 아빠가 너희들 고생시킨 거 다 갚으면서 살게. 식당을 나오던 김진호 일행 앞에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앞등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등이 해진 김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김진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배가 너무 고파. 김진호가 동생의 손등을 차갑게 떼어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야, 네가 나한테 했던 짓들 기억 안 나니? 내 딸 죽이려 하고 우리 명숙이 무시했던 거 말이야. 김진수가 머리 등을 바닥에 박으며 비굴하게 울먹였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야. 형,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도와줘. 옆에 서 있던 박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김진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당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형님 소리가 나와요? 당장 비키세요. 김진호가 김진수의 어깨 등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죗값은 달게 받아야지. 그게 네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야. 변호사는 내가 선임 안 할 테니 알아서 해. 김진호는 동생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 이사한 넓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호는 정원 벤치에 앉아 최 어르신이 선물한 아버지의 유품 시계 등을 매만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지팡이 등을 짚고 다가와 김진호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야, 이제 마음의 짐은 다 내려놨느냐?
자네 아버님도 아주 기뻐하실 게야. 김진호가 최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이 껄껄 웃으며 김진호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걸세.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걸 자네는 이미 보여줬으니까. 김진호는 다음 날부터 스마트팜의 수익금 일부를 떼어 사기 피해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한 중년 가장이 김진호의 손등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호가 그 가장의 어깨 등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김진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과일 등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중이었습니다. 김진호가 사과 조각 등을 포크로 찍어 아내에게 건네려다 갑자기 가슴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 얼굴색이 왜 이래? 박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김진호의 몸등등을 붙잡았지만 김진호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김진호가 입가등에서 검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봐. 엄마, 빨리 구급차 불러. 김서윤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김진호는 깊은 신음소리만 내뱉으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울려 퍼진 절규 소리가 고요한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린 김진호가 마스크를 벗으려 손등을 까딱거렸습니다. 옆을 지키던 의사가 김진호의 어깨 등을 지그시 누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호 씨,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간암입니다. 김진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사의 가운 소매 등을 붙잡으며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막 살만해졌는데 암이라니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한숨 등을 내쉬고는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겪으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명숙이 머리 등을 산발한 채 뛰어들어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다시 쓰러졌어.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야. 김진호가 환자복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달려가자 김서윤이 온몸에 줄등을 단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김진호를 복도로 불러내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 병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비가 아니에요. 혈액 수치가 바닥이라 당장 골수 이식을 안 하면 사흘을 넘기기 힘듭니다. 김진호가 벽등등을 짚으며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 걸 가져가세요. 제 골수 다 줄 테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김진호의 손등을 떼어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지금 암 투병 중이라 기증이 절대 안 됩니다. 사모님도 검사해봤지만 유전자가 맞지 않아요. 김진호가 바닥 등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딸 그냥 죽는 거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마지막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워낙 희귀해서 직계가족인 동생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진수 씨가 기증해주면 살 수 있습니다. 김진호는
그 길로 구치소 면회실로 달려가 유리창 너머의 김진수를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김진수가 다리 등을 까닥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 꼴이 그게 뭐야? 회장님 소리 듣더니 벌써 저승사자가 눈앞에 왔나 봐. 김진호가 유리창 등에 손등을 대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재산 너 다 줄게. 우리 서윤이만 좀 살려줘. 내 골수가 필요하대. 김진수가 의자 등등에 몸을 기대며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형 딸이 죽는다고? 와, 이거 진짜 통쾌한 소식이네. 신이 내 편인가 봐. 김진호가 유리창 등을 주먹으로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수야, 너 조카잖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김진수가 품 안에서 몰래 숨겨온 휴대폰 등을 꺼내 김진호의 우는 얼굴을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잘 나가는 스마트팜 회장의 최후라고 말이야. 난 죽어도 기증 안 해. 같이 지옥 가자, 형. 한편 그 시각 김진호의 회사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 로비 등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수의 옛 부하들이 투자자들을 선동하며 서류 뭉치 등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회장이 암에 걸렸답니다. 딸도 죽어간대요. 이제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당장 내 돈 돌려내. 승우가 보안 요원들을 지휘하며 혼란 등을 수습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승우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와 혼수 상태에 빠진 김서윤의 곁을 지키는 김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김진수가 해외에서 몰래 키우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7살 된 아이인데 지금 그 아이도 서윤이랑 똑같은 병으로 앓고 있대요. 김진호가 젖은 수건 등을 딸의 이마에 올려주며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진수 아들도 아프다고? 그게 정말이야? 승우가 가방에서 서류 등을 꺼내 보여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수는 그 아이 수술비 마련하려고 형님 돈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 상태가 서윤이만큼 나쁩니다. 김진호가 서류 등을 꽉 움켜쥐며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결국 우리 형제가 지은 죄를 아이들이 받는 거야.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김서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빨리 응급 처치 준비하세요. 박명숙이 병실 문등등을 붙잡고 쓰러지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제발 어떻게 좀 해봐. 김진호가 떨리는 손등으로 펜을 들어 편지지에 글자 등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같이 뛰어놀던 때 기억나니? 그때는 사과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김진호가 편지지에 눈물 등을 떨어뜨리며 동생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내 아들 소식 들었다. 형이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괴물로 만든 게 내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진다. 편지를 다 쓴 김진호가 승우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이거 진수한테 전해줘. 그리고 진수 아들, 우리 재단 병원으로 옮겨서 최고로 치료받게 해줘. 내가 내는 마지막 조건이야. 승우가 편지 등을 소중히 챙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김진수가 과연 마음을 돌릴까요? 그 인간은 이미 악마가 됐습니다. 김진호가 침대 등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어둠을 보며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악마라도 압이라면 자기 자식 아픈 건 못 볼 거야. 내가 진수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병원 복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고 김진호는 거칠게 몰아쉬는 딸의 숨소리 등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오직 핏줄의 간절함만이 남았습니다. 김진호의 눈가등에서 흐른 눈물이 환자복 소매 등을 검게 적셨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승우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한 몰골의 김진수가 승우를 쏘아보며 삐딱하게 고개를 꺾었습니다. 또 뭐야? 형님이 이번엔 얼마나 더 주겠대? 난 필요 없으니까 가서 전해. 나도 죽고 그 집 딸년도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승우가 태블릿 컴퓨터의 재생 버튼을 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진수 회장님,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아이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화면 등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유리창 등을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이 왜 저기 있어? 너희들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승우가 화면을 넘기자 환자복 차림의 김진호가 아이의 작은 손등을 꼭 잡고 머리 등등을 쓰다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도 서윤 양과 똑같은 병입니다. 김진호 회장님이 본인 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이 병실을 찾으십니다. 수술비랑 치료비, 형님이 본인 연금까지 깨서 다 내셨습니다. 김진수가 힘등등이 빠진 채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왜 내 아들을? 나는 형 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승우가 김진호의 편지 등을 유리창에 붙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요. 회장님이 지금 서윤 양에게 골수를 주시면 서윤 양도 살고 회장님 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김진수가 편지 등에 적힌 형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손등으로 문지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진짜 짐승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진수가 간수등을 향해 손등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기요. 나 수술할게요. 당장 내 피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서윤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오후 병원 복도는 긴박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김진수가 수사관들의 호의 속에 휠체어 등등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기다리던 박명숙이 시동생의 앞등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진수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박명숙의 발등 앞에 넙죽 엎드려 머리 등을 바닥에 박았습니다. 형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같은 놈 살려준 형님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서윤이 제가 살릴게요. 박명숙이 눈물 등을 닦아내며 김진수의 어깨 등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당신 미워서 죽이고 싶지만 서윤이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 딸 잘못되면 나 당신 평생 저주할 거니까 똑바로 해요. 수술실 전광판에 세 사람의 이름 등등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김진호는 항암 치료를 잠시 멈추고 수술실 앞 의자 등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최 어르신이 지팡이 등등을 짚고 다가와 김진호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야, 자네 참 대단하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자니가 몸소 보여주는구먼. 김진호가 마른 세수등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 다 제가 못나서 동생을 저렇게 만든 거죠. 아이들만 살 수 있다면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수술실 문등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 등을 벗으며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세 분 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특히 서윤 양은 수치가 아주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명숙이 의사의 손등등을 잡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회복실로 옮겨진 김진호와 김진수는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김진수가 마취에서 깨어나 옆을 돌아보며 형의 손등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형, 내 목소리 들려? 나야, 진수. 김진호가 힘겹게 눈등을 뜨며 동생의 손등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진수야. 고생 많았다. 우리 서윤이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김진수가 손등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형 돈 뺏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하고 나 진짜 죽일 놈이야. 형, 나 한 번만 더 형이라고 불러도 돼? 김진호가 동생의 손가락 등등을 하나하나 펴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피를 나눈 형제잖아. 아버지가 위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며칠 뒤 서윤의 병실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진 서윤이 침대 등에 앉아 죽등을 먹으며 아빠를 반겼습니다. 아빠, 나 이제 몸이 하나도 안 아파. 삼촌이 나 살려준 거 정말이야? 김진호가 딸의 볼등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삼촌이 큰 결심해줬지. 나중에 삼촌 출소하면 우리 꼭 맛있는 거 사드리자. 그때 담당 의사가 회진등을 돌며 김진호의 차트 등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네요. 김진호 씨,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가 봅니다. 박명숙이 남편의 등등등을 두드리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당신 병도 다 나았대. 이게 다 우리 서윤이가 복덩이라서 그런가 봐. 김진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등등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승우가 들어와 진수의 아들도 수술이 성공적이라 곧 퇴원한다는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형님, 진수 씨 아들도 이제 건강하대요. 진수 씨가 감옥에서 매일 형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편지 보냈습니다. 김진호가 승우의 손등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모두가 살았네. 정말 다 살았어. 병원 정원에는 어느덧 꽃봉 오리 등등이 맺히기 시작했고 김진호의 가족은 평화로운 오후 등을 만끽했습니다. 돈 때문에 얼룩졌던 형제의 시간 등은 눈물과 용서로 깨끗이 닦여나갔습니다. 김진호는 다시 태어난 딸과 동생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 등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진호가 건강한 안색으로 스마트팜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감나무 한 그루가 옮겨 심겨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나무 밑동등을 매만지며 하늘을 향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멀리서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사내 하나가 땀 등등을 닦으며 걸어왔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김진수가 작업복 차림으로 형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벌써 왔어? 내가 나무 밑에 잡초는 다 뽑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진호가 동생의 어깨 등등을 툭 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몸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김진수가 손수건으로 얼굴 등을 닦아내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형.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이 참 편해. 예전엔 왜 그렇게 돈에만 매달렸나 몰라. 김진호가 동생의 손등등을 잡고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정직하게 흙 만지면서 사는 게 제일이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산이 바로 이런 평화였나 봐. 김진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나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놈 다시 형제로 받아주고 우리 아들까지 살려줘서. 김진호가 품 안에서 보자기 등등에 쌓인 작은 상자를 꺼내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시계방 가서 아주 깨끗하게 고쳐왔다. 상자 안에는 김진수가 예전에 짓밟았던 아버지의 낡은 시계 등등이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시계 등등을 손등으로 어루만지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이걸 고쳤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김진호가 동생의 손목 등등등을 잡아 시계를 채워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우리 형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이제부턴 이 시계 보면서 좋은 일만 하고 살자. 그때 정원 입구에서 박명숙과 김서윤 그리고 김진수의 아들 민준이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박명숙이 커다란 도시락 가방 등등을 흔들며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서윤아, 도련님, 이제 일 그만하고 와서 밥 먹어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 김서윤이 민준이의 손등등을 잡고 뛰어오며 김진호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우리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되겠다고 하던데요. 민준이가 김진수의 품등등에 안기며 초콜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야. 삼촌이 민준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주셨어. 김진수가 아들을 꽉 껴안으며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민준이 저렇게 밝게 웃는 거 다 형 덕분이야. 박명숙이 돗자리 등등을 펴고 음식을 차려내며 시동생에게 인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식구로 잘 지내요. 오늘 고기 반찬 많이 했으니까 사양 말고 들어요. 김진수가 밥그릇 등등을 들고 박명숙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저 정말로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등등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진호가 아내의 밥 위에 생선 살 등등을 발라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수가 고생 많았지? 당신이 우리 가족 지켜준 덕분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었어. 박명숙이 남편의 손등등을 살짝 누르며 화답했습니다. 당신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다려준 덕분이죠.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요. 김서윤이 스마트폰 등등을 꺼내 가족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사진 찍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가장 환한 미소 등등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김진호는 식사를 마치고 나무 밑등등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 어르신이 멀리서 지팡이 등등을 짚고 다가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어르신을 향해 깊이 허리 등등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 등등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진호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구나. 김진수가 형의 옆으로 다가와 남은 과일 접시 등등을 치우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 산소 같이 갈까? 명절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네. 김진호가 동생의 어깨 등등을 감싸 안으며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 진수야. 아버지도 네가 온다면 정말 좋아하실 거다. 꽃도 예쁜 거 사서 가자. 두 형제의 뒷모습 등등등이 붉게 물드는 노을 속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형제가 돈 앞에 무너졌던 긴 시간 등등은 용서라는 이름으로 씻겨 나갔습니다. 김진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가족의 손등등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달빛 등등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은 서로의 온기 등등등을 느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조차 형제의 화해를 축하하듯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김진호가 문등등을 열고 가족들을 먼저 들여보내며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네요. 김진호의 나직한 목소리 등등이 밤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이 멈추고 비로소 찾아온 참된 평화가 온 집안 등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형제가 돈 앞에서 원수가 되고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진호 씨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세상이 비정해졌다고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은 차가운 돈이 아니라 뜨거운 용서와 핏줄의 정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보여준 그 넓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두 형제는 평생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며 살았겠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호 씨 가족처럼 따뜻한 회복과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